안녕하세요. 대지의 방랑자 니체의 명철철입니다. 오늘은 중령의 영에 대해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나는 온갖 것을 다 좋다고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이 세계조차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을 나는 매사에 만족하는 자들이라고 부른다. 세상 모든 것을 좋다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이 세계가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런 철학사에서도 존재하죠. 그리고 지금도 사람 중에는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이 최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한 경우에는 또 이 세상에 뭐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작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겠죠. 그런 자들은 나는 만족하는 자, 만족한다 그러면 이제 뒤에 대지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이렇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맛있어 할 줄 아는 매사에 대한 만족, 이것이 최선의 취향은 아니다. 나는 그렇다고 아니다를 말할 줄 아는 반항적인 까다로운 유형들 높여 겸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취향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이렇게 휘둘리고 모든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싫어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중령의 영에 이제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취향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취향이 있는 사람은 예수와 노를 분명히 하고 나와 타자 이런 것도 구별할 줄 알고 반항적이면 까다로운 혀와 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향이 있고 그러니까 중령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취향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취향이라고 하는 거. 취향은 이제 취미가 다른데 취미라는 것은 이제 그 뭐 좀 속물적인 거 그런 것도 취미가 될 수 있고 좀 저차원적이고 취향이라고 그러면 좀 더 고차원적인 고급적인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그 단어로 보면 취미나 취향이랑 뭐 근 차이가 없는데 더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취미는 주관적이고 취향은 객관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향이라는 말은 서구에서는 미적 감각, 미감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미학적인 그런 취향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뭐 도구도 그러고 이제 영어도 그 테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 맛보다 입맛보다 거기에서 이제 취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원래 요 취향이라는 요 어원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기까지 올라가면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그 말이 원래 뜻이 뭐 맛보다 그런 입맛, 맛보다 그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향이죠. 그 말이 이제 거기에서 맛보다에서 뭐 이제 지식, 지혜, 뭐 현명함 그까지 이제 그 의미 계속 확장이 됐는데 하여튼 그 사피엔스란 말부터가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맛보다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요 취향이라는 말도 서구에서는 그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피엔스가 이제 그런 지혜라는 의미로 발전했듯이 요 취향이라는 말도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미라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취향이 있다는 거, 이제 그게 진정한 어떤 인간이 자기 되는 거죠. 예스 노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모든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또는 모든 것을 싫어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 취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취향이 없다는 것은 그 인간으로서의 자질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요 중령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취향이 없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을 교양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온갖 것을 모든 것을 다 씹어 소화하는 것을 대진화하는 짓이다. 대진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온갖 것을 다 좋아하고 또는 뭐 정반대로 온갖 것을 다 싫어한다든가 요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대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아닌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인간에게 뭐 상당히 뭐 대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죠. 이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취향이 있다고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 보면 제 시각으로 보면 이 취향은 그 초인적 취향이기 때문에 그 아무나 그런 취향을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하고 말하기에 나귀와 같은 정신을 가진 자면 배워 익힌 것이다. 그러니까 나귀는 낙타인데 복종밖에 할 줄 모르는 거. 이하라고 하는 독일말 이하 그 예스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이다. 실만한 노랑과
장렬하는 빨강, 나의 취향이 바라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초연이 좋아하는 것은 장렬하는 빨강, 그러니까 강렬함이죠. 노랑이라는 것은 좀 고급한 고귀한 그런 색을 좋아한다면, 그러니까 요 지향이 없다는 거는 또 다르게 이제 표현하면 색깔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기 색깔이 없는데 니체는 정확하게 빨간색과 노란색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좀 고급스러운 고귀함을 좋아한다. 그것이 나의 취향이다. 나의 취향은 모든 색에다가 피를 섞는다. 그러니까 모든 색에다 반드시 열정, 이런 피를 섞는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또 이제 뭐 생기 발랄함 그런 거, 죽음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니까 이제는 그에 대한 피를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배 회치를 하는 자는 회치를 하는 영혼을 드러낼 뿐이니 그 죽음의 회치란 무덤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회색이죠. 회치를 한 자는 영혼도 죽었다, 정신도 죽은 자들이다. 어떤 자들은 사람은 미라를 또 다른 유령을 사모한다. 어느 쪽이든 이런 자들은 모든 살과 피에 적의를 품는다. 어떤 쪽이든 이 얼마나 내 취향에 거슬리는가. 나는 피를 좋아한다. 살아생생함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미라 요걸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하면 이처럼 이제 학문 지식 이론 이런 것도 이제 미라 죽은 거라고 하는데, 이런 죽은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 이론조차도 죽은 이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살아있는 이론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죠. 어느 좀 살과 피에 적대적이다. 생에 적대적이다 이 말이죠. 생에 적대적이다. 취향에 거슬린다. 나는 피를 좋아한다. 나는 모두가 침을 뱉고 토해내는 곳에서도 살고 싶지가 않다. 이것이 나의 취향이다. 차라리 도둑과 위정자 사이에서 살겠다. 어느 누구도 입에 황금을 물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도둑과 위정자는 좀 순수한 면이 있다는 거죠. 입에 황금을 물고 미사유구를 그렇게 나불나 그리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좀 그런 순진한 면이 있다면, 이러니까 차라리 이런 게 낫다. 그러니까 입에 황금이니까 현란한 말을 하는 그런 공자식으로 말하는 교원 형세, 교모한 그런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차라리 도둑이나 위정자가 낫다는 겁니다. 더욱 역겨운 것은 남의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자들 모두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더없이 역겨운 인간 짐승, 그것은 더블살이 짐승이라고 세 명을 불렀다.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 사랑에 의해 살기를 원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요 침을 뱉고 이런 거는 하여튼 이전 두고 그런 거죠. 모욕, 침을 뱉고 모욕가 이전 두고장 그런 세상, 그런 것을 싫고, 나는 그런 걸 싫고. 그리고 최악의 역겨운 인간은 여기 이제 더블살이 이제 기생충이죠. 기생충은 이제 제가 말하는 기생충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 참 이런 게 큰 문제죠. 근데 인간 모두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자연이 인간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인간은 자연에 전혀 보답을 못하죠. 전혀 보답을 하기는 그냥 자연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자연을 다 이제 망쳐놓는 그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자연이 인간에게 엄청난, 자연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도 없는데도 이제 그런 은혜 자체를 인식을 못하죠. 인식을 못하니까 이제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유린하면서 이제 지금 인간의 어떤 그런 생존도 위협을 받게 생기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이제 기생충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생자, 사악한 짐승이 되느냐 아니면 사악한 조련사가 되느냐 이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불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악한 짐승, 그러니까 인간은 이처럼 지금 사악한 짐승이냐 사악한 조련사냐, 인간의 자본주의형 인간은 요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악한 짐승, 그러니까 요 사악한 짐승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제 사악하다고 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악설, 인간의 역사를 지배한 것은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인간은 무조건 악하게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조련이 들어가는 거죠. 순치, 세뇌, 거세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종교에서 이제 성악설은 모든 종교가 성악설인데, 그것을 이제 근대 국가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국가도 인간을 잠재적 이런 사악한 악인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이제 시작하는 국가도 종교와 같이 인간을 개조하고 인간을 갖다 조작하고 세뇌하고 순치하는 걸. 그런 것을, 그러니까 여기 인간을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 그건데, 결국은 이제 조련사라고 하는 이유가
조련사라는 것은 동물을 그렇게 하죠. 동물의 뭐 이빨, 사자를 다루려고 그러면 뭐 이빨하고 발톱을 다 뽑거나 뭐 이렇게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무기력하게 만들죠. 그렇게 완전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권력 의지를 완전히 박탈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 우미나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미나 무력화하는 거. 그게 정치의 기본적인 그 원칙이죠. 정치 통제를 하기 위해서 조련사가 이제 정치 지배자는 조련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련사 아니면 조련당하는 자.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니체는 이 둘 다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조련사도 결국은 그냥 조련사에 불과한 거죠. 이게 정치인이 아니죠. 정치인이 되려면 인간에게 이렇게 성악설을 가지고 인간을 억압하고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정치인들은 다 조련사처럼 인간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우민화 시켜 놓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니체는 그런 것은 정치가 아니고 조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니체는 지배냐 뭐 정치냐 뭐 비정치 비지배냐가 아니라 조련이냐 비조련이냐 이렇게 이제 인간을 구분하는 거죠. 니체의 그 날카롭고 참 끔찍한 분석입니다. 통찰이죠. 선택의 여지 없는 자는 나는 복도 없다고 말한다. 나의 이러한 자들 가까이에 나의 오두막이 이러한지 오두막이 아니고 오두막이라고 그러면 니체는 교회를 말하는데 그냥 집을 이런 자들 가까이에 조련자나 비조련자냐 그런 자들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면 그러니까 문명 자체가 조련사와 비조련자밖에 없는데 그런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겠지만 그래서 니체 이제 방랑자가 이제 되죠. 허구한 날 기다리기만 하는 자들도 다 복도 없다고 하는데 복이라고 하는데 여기 번역이 좀 이상한데 그냥 복도 행복이라고 복이라는 말은 좀 예스럽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 기다리기만 하는 자들 저들도 내 재앙에 거슬린다. 세례조상인 그 밖에 땅이나 지키고 가기나 지키는 자들 모두를 말한다. 진정 나 또한 기다리는 것을 그러나 나도 또한 기다린다. 그것도 바탕에서부터 그러나 단지 나 자신을 기다리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서는 법 갖는 법 도약하는 법 기원하는 법 춤추는 법 그러니까 기다린다 이제 갈구하다 그건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쁜 의미로 쓸 수 있고 이제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나쁜 의미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문명인들의 취향이 아니고 그냥 나쁜 거니까 이제 그냥 뭐 취미 그 취미는 소자인과 왕 부와 권력이죠. 부와 권력 경제하고 정치 부와 권력만을 기다린다는 거. 부와 권력만을 갈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제는 그 현대 사회를 요 상업 사회 상인들이 지배하는 상업 사회 그 왕도 지배자도 다 소상인들의 어떤 조종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현대 문명을 이제는 상업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상업. 옛날에는 농업 문명이 있었고 이제 공업 문명이 있었는데 니체 시대에는 니체는 공업도 농업도 아니고 상업인들이 좌지우지하는 상업 사회라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를 니체는 상업 사회. 돈밖에 모르는 부밖에 모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니체는 아주 큰 반감을 지향 거스른다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반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만 해도 곳곳에 이제 드러나죠. 그게 왕과 부와 권력밖에 모르는 자들 그건 이제 속물이죠. 속물. 그러니까 니체는 지향이 거스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갈구하는 것은 뭐냐? 내가 기다리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단지 나 자신을 그것을 무엇보다 나는 걷는 법, 달리는 법, 도약하는 법 이런 것을 배웠다. 이런 것을 나는 갈구했고 이런 것을 배웠다는 게 이게 이제 초인해가는 과정이죠. 초인의 단계. 여기서 이제 뭐 서고 걷는 거는 낙타 단계고 달리고 도약하는 것은 이제 사자 단계고 기어오르고 춤추고 하는 것은 춤추는 난다. 이게 이제 아이의 단계죠. 초인의 단계. 이런 단계를 거쳐서 니체는 초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귀하고나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니체의 권력 의지를 가지고 뭐 속물적인 그런 지배욕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큰 오판이죠.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니 언젠가는 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나는 법, 춤추는 법이죠. 이제 초인이 되는 법을 배우자 하는 자는 먼저 서고 걷고 달리고 기어오르고 춤추는 법 이렇게 단계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날 수 있는 것은 없기에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낙타도 위대한 것이 낙타의 어떤 근면성, 인내 그리고 뭐 사명감 그런 것들이 낙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낙타를 무조건 무시할 건 아니고 낙타 아래 급도 또 있기 때문에 낙타 아래 뭐
인도의 불가 쪽 천민같이 그렇게 낙타 아래 또 단계도 있기 때문에 낙타로 올라선 것도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니체는 그것도 아니고 다시 사자가 되고 아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못해도 사자, 달리고 도약하고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것도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나는 밧줄 사다리로 허다한 창문에 기어오는 법을 배웠다. 나는 민첩한 발로 높은 돛대에 오르게 됐다. 깨달음의 높은 돛대에 올라 앉아 있는 거 내게는 적지 않은 복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뭐 사다리 가지고 민첩한 발로 높은 돛 이제는 조인의 단계에 오르면서 그 표현을 이제 돛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돛대에 올랐는데 그 이제 돛대가 그냥 돛대가 아니고 그게 이제 불꽃. 돛대에는 자그마한 불꽃이 깜빡인다. 비록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별하고 있는 사람이나 난파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니체는 초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초인이 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등불이 되고 이제 세상을 이제 자기 겸손해서 이제 등불이라고 촛불이라고 이렇게 불꽃이라고 했는데 불꽃이 아니죠. 니체는 자기 철학을 완성함으로써 인류에게 거대한 뭐 별과 같은 뭐 좀 더 과장한다 그러면은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겸손 니체의 아주 큰 겸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 니체 저작물이 한 수백만 권 팔린 것 같아요. 요 니체 저작이 한 10권 이상 되는데 요 책, 알아서도 요 책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한 100만 부는 좋게 팔린 것 같습니다. 100만 부가 이 철학 책인데도 이게 물론 뭐 다 읽지는 한 반만 읽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국 적은 숫자가 아니죠. 어떤 책도 철학책이 그 철학 고전이 100만 이렇게 팔린 것도 없고 또 이 책은 지금 번역된 게 한 20종 정도 됩니다. 철학서가 20종, 번역서가 20종 되는 거는 없죠. 그 마르크스의 저작, 뭐 자본론 같은 것도 아마 번역한 게 한 2종, 3종, 뭐 자리야 3종 정도인데, 니체는 뭐 지금 20종이 번역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금 엄청난 그 뭐 파급을 영향력을 지금 행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보 쪽에서는 오히려 니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보수 쪽에서 오히려 관심이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 제대로 읽지도 않고 또 뭐 곡해해서 이용을 하고 악용만 하고 있지만 하여튼 진보에서도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이 영향 방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제 그 불교적으로 말하면 성불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등불이 되어서 인류를 밝히고 인류에게 이제 영향력을 했다 지금 하고 있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에 기여하고 이제 그런 큰 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뭐 공부를 해가지고 학문의 길을 들어서 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뭐 호의호직하고 그걸로 끝내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많은데 니체는 물론 사후에 이제 인류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태양과 같은 그런 인류에게 기여를 했다는 거, 그거는 대단하고, 그 니체가 이렇게 뜻한 대로 된 거죠, 이게. 이런 불꽃이 되겠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다양한 길과 방법으로 나의 진리에 이르렀다. 나의 조인의 길에 이르렀다. 내가 사다리 하나만 가지고 휘둘러 볼 수 있는 이 높이까지 오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 길을 묻곤 했지만 그때마다 마지못해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내 취향의 것을 했으니 그래서 나 차라리 직접 그 길들에 물어가며 길을 가려 시도해 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길 앞에서 여기 뭐 이런 것도 다양한 길이죠. 달리고 뭐 달려보고 뭐 다 시도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이제 여기서는 다양한 길이 사자가 되게 되면 니체 요 책을 보면 니체가 얼마나 다양한 길을 걸어왔는가. 이 책 하나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니체는 정치적 사회문화 인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이제 사자처럼 놓으라고 인류의 모든 것 철학자가 얻은 니체 시대만 해도 어떤 한 분야 뭐 역사면 역사 정치면 정치 뭐 인식론 윤리하면 윤리학 어느 한 분야만 파고들어도 뭐 되는데 니체는 인류의 문명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파고들었단 말이죠. 그런 다양한 길로 거기에서 이제 비판하고 사자처럼 이제 포위하고 이제 그런 또 다양한 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 경제, 문화, 철학이 물론 그래서 다 가능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런 다양한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하는 것도 이제 다양한 길이 되고 다양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길만 단달에 하나만 가지고 오지 않았다 말이죠.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길을 묻고는 했다. 그리고 니체도 아무리 천재라도 자기도 이제 묻고 했죠.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책을 통해서도 묻고 배우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제 못 맞더니 했다. 내 취향이는 안 맞다. 그래서 스스로 그 길을 물어가며 시도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시도한 물음, 그것이 나의 모든 행로였다. 그리고 진정 그 같은 물음에 대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내 취향이다. 내 취향이다. 요 취향이란 말, 취향,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취미하고 이렇게 분간이 안 되면 구분이 안 되면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 취향이라고 할 때, 하여튼 니체는 모든 말이 일단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니체한테는 적용할 때는 반드시 앞에 수식어, 초인적인 취향, 이렇게 초인을 전제하는 그런 의미를 담으면 그 의미가 좋아집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뭐 취향이라고 다 그냥 취미 취향 그러면서 내 취향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기주의고 자본주의적 그런 취향은 니체에게는 아무런 관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취향은 초인적인 취향인데 그 초인적인 취향은 스스로 시도함으로 스스로 그냥 시도하고 모험하고 도전함으로써 그렇게 살아왔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법도 이제 배워야 한다. 좋을 것 나쁠 것도 없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승주도 한다. 그러니까 나의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묻고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실패도 많고 절망하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게 부끄러워할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부끄러워 숨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초인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게 뭐 실패와 성공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의 취향이다. 나의 직성이다. 취향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취향이지만은 나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말이 사피엔스처럼 원래는 그 맛보다 그런 뜻이지만은 어떤 인식, 어떤 철학, 그런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감식력 그런 것도 이제 취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급적으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나의 길이다. 너희의 길은 어디 있지? 나는 내게 길을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꾸해왔다.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으니 나의 길, 너의 길은 어디 있냐? 너의 길은 있는 문제. 나는 내게 길을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꾸했다. 길은 존재한다. 이것도 이제 겸손이죠. 이 죄를 해석할 때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 니체에게는 나의 길은 초인의 길이고, 그 초인의 길은,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인의 길은 인류의 길, 인류 공통의 길, 인류 보편의 길, 누구나 가야 하는 그런 인류의 길이 있고, 또 이제 인간은, 니체 시대에 오면서 인간은 보편자이면서 세계인 보편자이면서 또 개인, 주체적 존재, 니체는 그걸 이제 주권적 존재,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여튼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탄생을 함으로써 개인의 길, 자기 주체의 길도 이제 있는데, 여기서는 너의 주체의 길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주체의 길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거죠. 주체는 각자 자신이 그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물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길은 이렇고 너의 길은 그런 네가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니체는 너의 길, 그 개인의 길, 개인이 가야 할 길은 그런 것은 말하지 않지만은 물론 다 이제 그 암시를 다 하죠. 않지만은 인류 보편의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거나 창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 없다라고 해서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끝내고 이제 3부 앞으로 이제 다시 넘어왔습니다. 3부 앞으로 나그네. 오늘은 요 나그네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 나그네 또 요것도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나그네가 아니고 이제 방랑자, 다른 책에는 방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랑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랑자하고 나그네는 완전히 그 어감이 느낌이 다르죠. 우리말로 나그네 좋은 말이긴 한데, 이제 나그네하고 방랑자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 이제 방랑자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뭐 우리 한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나그네보다는 이 말이 훨씬 방랑자가 나을 것 같습니다. 요 방랑이란 독일말, 반드르 그런 방랑자고, 반든 하면 방랑인데 발음이 비슷하죠. 반든하고 방랑. 그러니까 요 독일어 반든을 그대로 이제 음력한 게 이제 방랑이죠.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는데 이제 발음이 이응 니은 발음이 같이 나오니까 반든이나 뭐 반란이나 뭐 비슷하죠. 하여튼 요 방랑이란 말이 요것도 이제 뭐 부정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요 방랑이란 말이 이제 낭만주의, 낭만 그것도 로망을 그대로 음력해서 낭만인데, 그 낭만주의하고 연결돼 버리면 요것도 이제 나쁜 말이 돼 버죠. 니체는 낭만주의 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물론 낭만주의도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그 흐름이 있습니다. 낭만주의도 다 나쁜 건 아니고, 낭만주의에도 좋은 낭만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낭만주의 그럴 때는 초기에 나온 낭만주의는 어떤 좀 부정적인 그런 거 있어가지고 니체는 낭만주의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방랑을 그렇게 연결해버리면 니체를 또 왜곡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용어가 됐든지 간에 요 방랑이라는 말은 일단 좀 나그네보다 이제 듣기도 좋고, 또 의미도 이제 깊은 의미, 요 한자로도 풀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독일어 그 뭐 반든도 이제 그 웨이브, 영어의 웨이브, 파도, 그 파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방랑, 이 파동을 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방랑이 음도되고 좋으니까 이제 방랑이, 여기서 또 방랑이로 번역은 또 해요. 밑에서는 이렇게 방랑이라고. 그러니까 나그네보다 이제 방랑이란 말로 하겠습니다. 근데 요 방랑도 이제 앞에 초인을 붙이면 되죠. 초인적 방랑 이렇게 하면 좋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 방랑도 대표적 방랑인데 그런 방랑이 아니고 초인자의 방랑, 그렇게 하면 좋은 의미가 되고, 이제 여기서 해방, 뭐 혁명, 뭐 그런 의미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방랑에 해방자, 혁명자 이건 들어갑니다. 자정의 야운 깊은 만자로 되는 산등 내지를 넘어가고 있었다. 아침 일찍 다른 물가에 다다르기 위해서 했다. 배를 딸 생각에서 아침 7시에 다른 배들도 도출되고 훌륭한 정신배들, 배들은 저 행복이 넘치는 섬을 떠나 바다를 건너가는 많은 사람들을 태웠다. 산을 오르면서 자두는 젊은 시절 이래 그가 한 많은 외로운 방랑을 떠올리고 얼마나 많은 상가 등성이를 봉우리를 올렸던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니까 요 이제 제목이 이제 방랑자인데, 자기 인생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자기 인생 젊었을 때부터 자기 인생은 외로운 방랑의 길이었다. 그리고 니체가 사실 그 방랑의 그런 어떤 삶을 산 것도 있습니다. 봉우리를 오르다. 그리고 이제 봉우리를 오르면서, 그냥 방랑이 뭐 평탄한 방랑이 아니고 산봉우리를 오르는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의 방랑 중에서 이제 그 이제 인생 후반부 같은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방랑자로, 뭐 스위스라든가 뭐 이태리 이렇게 뭐 그 날씨에 따라서 뭐 겨울에는 뭐 또 이제 이태리 쪽으로 가고, 뭐 또 여름에는 더우면 또 이제 스위스 쪽으로 이렇게 방랑하면서 이렇게 살았죠. 한 10년은. 그래 실제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그 자기 삶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데서도 이제 방랑을 많이 하는 거죠. 젊었을 때도 그 방랑을 모험이라고, 도전 이렇게 보면 젊었을 때부터 니체는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방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교수가 되고 뭐 또 그 대학에서 또 뭐 이단 뭐 왕따도 당하고 뭐 하는 이런 방황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방랑이라는 말을 이제 하는 거죠. 나는 낙은 아니고 방랑자요. 나는 방랑 중 산을 오르는 자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향해 말했다. 나는 평지를 좋아하지 않고 오랫동안 한 곳에 앉아 있지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정착하고 이제 정주, 현실 안주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험하고 도전하는 거죠. 이제 방랑자란 말이 뭐 떠돌아다닌다 뭐 그런 말 그대로 하면 그냥 떠돌이인 그런 의미인데, 그런 게 아니라 현실 안주하는 것, 그런 것을 니체는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방랑자다. 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든 무엇을 체험하게 되든 그 속에는 방랑이 있고 산 오르기가 있어야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체험할 뿐이니,
그러니까 그 뭐 어떤 운명이 되고 어떤 체험을 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체험한다. 이 자기 자신을 체험한다. 요 말이 자기 자신의 한계에 갇힐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한계에 갇혀 우물안 깨구리는 요런 거죠. 자기 한계를 뚫고 확장하지 못하면 그 갇혀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체험을 자꾸 확장해서 이제 벗어나야죠. 우물안 깨구리의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되고 어떤 개인이 어떤 마음 국가인에서 민족에서 뭐 세계인으로 가고 또 자연인으로 가고 이 지구인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확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인간들은 그렇게 이제 못하고 운명 숙명론을 내밀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한계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 저는 이제 방랑하고 산을 오르기를 했다. 난 무엇을 체험하든지 그 속에서도 계속 오르는 그러니까 지금 진보하는 거죠. 계속 도전하고 모험하고 내게 우연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때는 지나갔다. 이미 나 자신의 것이 아닌 어떤 것이 이 세상에 내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우연이라는 우연의 구제, 뭐 이런 말 했는데, 우연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역사가 우연의 역사라기보다도 이제 필연의 역사였죠. 중세, 고대는 다 필연, 그냥 절대적 법칙, 뭐 종교, 이런 지배, 정치, 뭐 이런 것은 절대 필연, 뭐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절대 법칙의 지배를 받는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 우연론이 대두하게 된 거는 이제 진화론 이후부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도 안 되죠. 그때 이제 우연론이 뭐 모든 것이 다 우연은 이제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연이 돼버리면 이제 인간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냥 붕 떠버리는 그런 상태인데 니체는 이제 이런 것도 여기엔 종교를 찍어야 되고 필연이 지배한 역사에서 우연히 지배한 근대의 니체는 그것도 이제 종교 우연의 지배를 갖다가 그걸 부정하고 니체는 필연의 이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필연. 나는 이제 그것을 세상 내게 일어나주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거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 다 필연이다 이 말이죠. 무엇이 나에게 세상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절로 뭐 우연 뭐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필연화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이 책을 쓸 때 한 40세가 되니까 이 40세 정도 되면은 자기 운명에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일이 닥쳐도 자기 책임으로 돌릴 수 있고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한다고 봅니다. 내게 일어날 수 있던 거는 없다 말이야. 일어날 수 없다. 되돌아올 뿐 끝내 집을 찾아 내게 돌아올 뿐이다. 나 자신은 자기 그리고 그 자기를 떠나 오랫동안 요게 이제 요 3부로 이제 영혼회귀를 이제 주제로 하는데 이제 요 영혼회귀에서 영혼회귀를 일단 3부 전체 영혼회귀를 다룬다고 하는데 요 이제 첫 장이니까 여기서는 영혼회귀에 대한 인문의 어떤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영혼회귀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혼회귀 자세한 안 나오는데 영혼회귀 지금 맛보기를 지금 하는 거죠. 모든 것은 되돌아올 뿐 끝내 집에 되돌아올 뿐이다. 모든 삶과 우연사이에 흩어져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요 이제 자기라는 말 여기서 자아하고 다른데 이제 자기라는 것은 자기라기보다도 자기의 본질, 인간의 본질은 그냥 권력의지죠. 권력의지는 뭐 우연에 떠들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시 자기 본래의 권력의지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인간이 권력의지를 찾지 못하고 권력의지를 잃고 살아왔지만은 우연히 떠들고 뭐 사물 속에서 계속 권력의지를 상실하고 그렇게 지내왔지만은 이제 권력의지를 찾고 영혼회귀의 사상과 함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알고 있으니 그것은 내가 지금 마지막 정상을 더없이 오랫동안 내게 남겨진 것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 더 험난한 나의 길을 올라가는 것이다. 더없이 외로운 방랑을 시작한 것이다. 요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 남겨둔 거 이게 바로 이제 영혼회귀 사상이죠. 요 이제 3부에 와가지고 영혼회귀 사상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요것이 이제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서 이제 영혼회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방랑이다. 이 외로운 작업이라는 거죠. 이게 험난하고
나 더없이 가장 위험하다 그 말이 더없이 나와 같은 불의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초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시간을 모면하지 못하라. 이제는 영혼의 길을 이제 피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시간을 이제야 비로소 그 나의 위대함에 이르는 너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제야 위대함, 그러니까 초인의 길을 이제야 이제 완성 단계에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길 사상을 이걸 갖다가 터득을 해야 위대함을 갖다가 이룩할 수 있다. 산정과 10년에 이제 하나가 되었구나. 요게 바로 이제 산꼭대기 10년 요게 이제 영혼의 사상을 의미하는데 10년을 이제 상징하는데 산정은 이제 권력의지는 이제 상승의지니까 이제 산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권력의지와 영혼의 사상이 합쳐야만 이제 위대한 길을 갖다가 위대한 길을 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도 이제 변증법이죠. 요 지금 이 장에서도 이제 계속 변증법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영혼의 사상의 기초가 바로 변증법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 변증법 이야기입니다. 나옵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이제 초인의 길을 완성한다. 너 위대함에 이르는 길,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지금까지 내게 마지막 위험으로 불리던 것이 이제는 너희 마지막 은신처다. 그러니까 마지막의 길, 마지막으로 이제 니체가 요 이제 3부를 끝내려고 했으니까 3부에서 영혼의 길을 다루면서 이제 그것이 마지막 초인의 마지막 길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다른 책에서는 피난처. 그것이 이제 피난처도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도 없으니까 그게 이제 피난처도 되는 거죠. 마지막이라는 그 자체가. 너는 위대함에 이런 너 길을 가고 있다. 내 뒤에 되돌아올 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게 용기를 부르는 게 그러니까 영혼의 길, 조인의 길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용기라고 하는 덕인데 배수진을 치는 거죠.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이 없다 이 말이죠. 네 뒤에 너는 배수진을 지금 뭐 사생결단하고 임전무태 뭐 요런 각오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길 사상 요구를 받든다는 것은 생사를 결단짓는 그런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되돌아갈 길이 없다. 위대함에 이런 너희 길을 가고 있다. 그 누구도 네 뒤를 엄밀하게 밟아서는 안 돼. 너희 발 스스로가 네가 그런 길을 지어버렸다. 가난한 인으로. 그러니까 요 이제 초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보편자의 길도 되고 또 자기만의 고유의 자기만의 주체적인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모방하거나 추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길을 가는 것, 조인의 길을 가더라도 독창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사다리가 더 이상 없다면 너희 머리를 딛고 올라가라. 그럴 줄 알아야 된다. 달리바 다른 방도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뭐 머리를 딛고 올라가라. 이제 인간은 목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밟고 뭐 자기를 수단화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는데 자기 수단화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인의 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도구로 삼더라도 그러니까 머리를 딛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 자기 희생도 각오한다 이 말이죠. 오늘 방도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내 자신의 머리를 딛고 그리고 내 자신 심장을 뛰어넘어서 말이다. 네게 있어서 더없이 부드러웠던 것도 이제는 더없이 준엄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머리를 딛고 심장을 뭐 이렇게 요건 좀 상징적인 의미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자기 극복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드러웠던 것도 이제는 준엄한 것이 되겠네. 준엄하다. 뭐 엄격하다. 뭐 엄중하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강력함, 뭐 거칠고 날카롭고 준엄이라는 말이 뜻이 이제 많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어야 한다. 어느 때는 몸을 많이 사리는 자는 결국 많은 몸살인 끝에 병들고 만다. 몸을 아끼면 병든다 이 말이에요. 잠미해야 될 것이다. 준엄하게 만드는 게 준엄이란 말은 요인의 초인의 덕으로 니체가 그전에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지라 뭐 그 말하고도 거의 같은 말. 지금 요 도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영어의 하드, 독일의 하트, 영어의 하드 그 뭐 딱딱하다 단단하다 뜻이만 좀 하드. 뭐 냉혹하다, 가혹하다, 뭐 냉철하다 그런 의미 다 있는데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엄하다는 것이 단단하고 강렬한 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부드러운 그런 것도 필요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강함, 강렬함, 엄격함,
뭐 그런 거. 근데 존엄하고도 이 말은 존은 뭐 이것도 준도 높을 준인데 준인데 이제 주로 이제 요 음격 요 음중 그런 의미로 더 강한 것 같아요. 높을 준이면 존엄이란 말하고 비슷한데 그런 게 아니고 준엄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말이 되면 준엄한 비판 그러면 아주 그 매서운 그런 거죠. 엄중한 무거운 그러니까 요 하여튼 뜻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요 말이. 그러니까 준엄이라는 요 이제 미덕 덕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합니다. 준엄하게 만드는 것은 너는 버드와 꿀이 흐르는 땅을 차며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달콤한 그런 뭐 종교적 이상하냐 그런 걸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준엄하도 그러면 이 고통 고난 뭐 그런 걸 다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준엄 험난한 그런 길을 가야 된다.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길을 돌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다는 것보다도 이제 전체, 새처럼 조감, 전체를 그렇게 보고 깔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로부터 눈길,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단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갇혀버리면 많은 것을 전체를 볼 수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